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투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혼자서 감당하고 있을 아주 무거운 주제죠. 바로 병든 부모님 간병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 또 사랑과 원망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떨쳐내기 힘든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간병을 단순히 해야 할 의무나 희생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의무가 아니다? 네, 오히려 부모님과 우리 모두가 좀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마음 연습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마음 연습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죄책감과 원망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부모님과 나 자신에게 편안한 마지막을 선물하는 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 자, 그럼 그 첫걸음부터 한번 떼어볼까요? 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말만큼 간병의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의 첫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간병, 또 끊임없는 호출 속에서 점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간병인만 남는 그런 상실감. 보내주신 한 자료의 구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이런 내가 나쁜 자식일까요? 와,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등장합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바로 늙음과 병들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이치로 보자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오래된 자동차요? 네. 수십 년 탄 자동차가 어느 날 고장이 났을 때 우린 그걸 사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소모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좋은 부품으로 갈아 끼워도 예전처럼 쌩쌩하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요. 아, 늙은 자동차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보통은 어떻게든 고쳐서 수리해서 예전의 부모님으로 되돌리려고 애쓰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자꾸 좌절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모님이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 자체가 어쩌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욕심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만 아플까?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늙고 병드는구나 라는 이 자연의 순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간병하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끝없는 자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임이라는 게 자칫하면 포기나 무관심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거니까 하면서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더라도 통증을 줄여주고 더 편안하게 해드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핵심은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목표를 바꾼다. 예전처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 불가능한 목표 대신에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모든 걸 바쳐 헌신하다가 결국 지쳐서 원망의 눈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그런 지혜입니다.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나면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여기면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집에서 모실 수 있는데
하면서요. 네, 이 죄책감이야말로 간병하는 자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답이죠? 요양병원은 부모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에 맡기는 지혜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영역에 맡기는 지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을 내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학교라는 전문가 집단에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아이를 버린다고 생각하진 않죠.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비유를 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내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돌봄. 예를 들면 24시간 관찰이나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치매나 와성 환자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어설픈 간병은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욕창 관리, 영양 공급, 투약 관리 이런 건 다 전문가의 영역이죠. 맞아요.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삶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버린다가 아니라 보호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죠. 그런데 만약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좀 애증의 관계였던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자료에서 이걸 마음의 매듭이라고 표현하던데 사실 이런 경우엔 죄책감보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젊었을 땐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시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의지해. 이런 원망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효를 강요하는 건 폭력일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마음 풀기, 즉 감정적 분리 전략입니다. 감정적 분리요? 네. 이제 그분은 나를 괴롭혔던 내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픈 환자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대하듯이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군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아주 무겁고 복잡한 관계에서 간병인과 환자라는 단순한 역할 관계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평생 쌓인 감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기계적으로 대하는 다소 차가운 조언까지 합니다. 기계적으로요? 길가에 쓰러진 낯선 노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겠죠. 네, 그렇겠죠. 거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이유가 없습니다. 딱 그 정도의 인간적인 도리만 하는 겁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고 씻겨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병수발을 의식적으로 분리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님과 나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원망을 퍼보면서 간병하는 것보다는요. 맞습니다. 자, 이제 관점도 바꾸고 현실적인 선택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있죠. 특히 부모님의 끝도 없는 불평불만, 죽어야지 하시거나 음식이나 간병 방식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으실 때 정말 진이 빠지죠. 바로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비유가 자료에 나옵니다. 바로 고장난 라디오 비유인데요. 고장난 라디오요. 네, 부모님의 불평은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소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소리의 의미를 심각하게 분석하거나 라디오한테 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내? 하고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이게 고장났구나 하고 넘기죠. 그렇죠. 부모님의 불평도 그런 소음으로 취급하라는 거군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지 말고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 말은 부모님의 진심이 아니라 뇌 기능이 저하되고 몸이 아픈 병세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장난 라디오 이론은 정말 유용한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소음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 지지직거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죠. 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못 들은 척하기도 어렵고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응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미 없는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맞장구요? 예를 들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시면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설득하려 들지 말고요. 네. 그냥 네 어머니 사시는 게 힘드시죠. 그러시구나 하고 감정만 살짝 받아주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의 표면만 살짝 짚어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아하. 소음에 대고 함께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내용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라. 그러고 보니 자료에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유치원생, 한 대여섯 살 아이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고장난 라디오 비유와 짝을 이루는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른에게 하듯 합리적인 대화를 기대하거나 약속을 지키길 바라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죠. 하지만 그건 5살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기가 이유 없이 떼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아기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거나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저 안아주고 달래주죠. 노인의 투정도 아프니까 그렇구나,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하고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할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예전에는 내가 아이였고 부모님이 어른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내가 어른이고 부모님이 아이가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제 보호자는 우리입니다. 그 역할 전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면서 상처받는 자식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더 잘 돌보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료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네, 바로 나의 불안은 부모님께 전염된다는 거울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환자, 특히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신호에 훨씬 민감합니다. 아, 비언어적인 신호요? 네, 내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거나 불안한 표정을 짓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그 기운이 거울처럼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와, 환자는 이유도 모른 채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죠. 결국 내가 평온해야 부모님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간병의 핵심은 부모님을 잘 돌보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자기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맞아요. 간병하는 많은 분들이 잠시 쉬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요. 그렇죠.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자료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책감 없이 쉬고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게 부모님을 위한 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웃어야 부모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간병이라고 역설하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물잔이 가득 차 있어야 남에게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그 평온함이 부모님께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이 길고 힘든 간병의 시간이 갖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긴 병은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이요. 네, 자료에서는 정떼기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이 됐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으면 그 충격과 슬픔, 못다한 말에 대한 후회가 엄청나게 크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긴 병은 역설적이게도 남은 자식들에게 마음을 서서히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아, 시간을 주는 거군요. 네,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아유, 저렇게 고생하시느니 차라리 편안해지시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오거든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엄청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고 있나 하면서요. 그렇죠. 그게 불효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자료들은 그런 불효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의 죽음을 끝없는 슬픔이나 상실이 아닌 고통의 끝, 즉 안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안식. 그래서 긴 간병은 무의식이 이별을 연습하고 애도하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되짚어보니 결국 간병이라는 긴 터널에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4가지 마음의 기둥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정리가 되네요. 첫째, 늙고 병드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현실 인정.
둘째, 내가 쓰러지지 않는 선까지만 돕고 나를 희생하지 않는 자기 한계 설정. 셋째, 요양시설이나 감둥인 같은 사회적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문가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행복하고 웃어야 부모님도 그 평온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나의 행복 우선. 맞아요. 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마지막 비유가 참 좋았어요. 어미새는 다 큰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 붙잡지 않는다는 말이요. 아, 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서 세상이라는 자연으로 내보냈듯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본래 왔던 곳, 자연으로 잘 돌려보내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죄책감이나 원망으로 배웅하는 대신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아파하시는 모습에 대한 가여움으로 배웅해달라는 메시지죠. 그것이 부모님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평온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부모님과 나 모두를 위한 마지막 여정을 지혜롭게 설계해보는 시간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가장 무거운 짐을 딱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